안녕하십니까. CNB 집중토론의 주정민 교수입니다. 1913년 호남선 개통과 함께 송정리역이란 이름으로 지금까지 함께한 광주 송정역. 이제는 KTX를 통과하는 광주 유일의 역으로 지난 4월 광주 송정역으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광주 송정역은 KTX 개통 이후 성과 측면에서 시민들의 호평을 받기도 했지만 승객 수요를 제대로 맞추지 못해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토론에서는 광주 송정역이 앞으로 시민들의 빠르고 편한 발 역할을 하기 위해서 해결할 과제는 무엇인지 집중적으로 논의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토론을 위해서 네 분을 모셨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의회 의원 겸 운영위원장을 맡고 계시죠. 이정현 의원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예, 다음은 광주대학교 노경수 교수 자리에 함께 하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이어서 광주 전남연구원 책임연구원인 양철수 박사님 함께 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광주경실련 김동현 사무처장 자리에 함께 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동원입니다. 네, 광주 송정역 KTX 지난 4월에 개통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작년 12월에 또 SRT가 개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용객 수도 점차 증가하고 있고 역 주변도 활성화되고 있는데 광주 송정역 어느 정도 지금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상황을 좀 저희가 진단하고 얘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정현 의원님 현재 상황 좀 말씀 좀 해주시죠. 또 우리 송정역이 KTX에 의해서 SRT가 이렇게 개통됨에 따라서 이제 명실공히 우리 송정역이 우리 서남권 시대의 물류 교통 어떤 허브 역할을 하게 돼 있고 또 우리 광주의 관문 역할로서 이렇게 톡톡히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제 생활이 우리 수도권에서 일일 반나절 생활권으로 접어듦에 따라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에 있어서 우리 시민들의 밀접한 삶하고 영향을 좀 미치고 있다고 좀 생각이 좀 됩니다. 네, 양철수 연구위원님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호남 고속철도 1단계 개통이 수습할 KTX가 본격 개통에 따라서 고속철도 시대가 열렸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서울 광주 간 1시간 33분으로 77분간 단축되어 통행 패턴에 많은 변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2015년 호남 고속철도 개통에 따라서 2014년에 비해 약 71%의 이용객 증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타 수단, 고속버스, 항공수요는 급격하게 감소한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1단계 개통이 본격적으로 고속철도 시대를 열었다면 이제는 광주 송정역 또한 주차 문제, 교통 문제, 협소한 역사 문제를 해결해야 될 시점인 것 같습니다. 네,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그렇지만 또 문제도 많이 나타나고 있다. 이런 말씀이신데 우리 노경수 교수님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그 정착 정도 측면에서 보면은 아직 그 타 교통수단에서부터 이전하고 있어서 이용객이 지금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고 또 그 이용객에 맞춰서 기반시설이랄지 편의시설이 지금 적응하고 있는 약간의 지금 혼란기를 지금 겪고 있는 지금 단계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회장님 어떻게 진단하고 계십니까? 예, 2015년 4월에 KTX가 개통하면서 광주 지역과 수도권의 거리가 엄청 짧아졌죠. 그러면서 이용객 수가 많이 늘 거라고는 예상했습니다만 정착 단계를 넘어서 이미 그 활성화 단계를 진입하지 않았나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아쉬운 것은 기존의 2015년 4월달 개통 당시에 월 평균 5만 명 이용했던 것이 작년 말 기준이면 약 40만이면 20만 정도로 그래서 하루 평균 약 4배 정도의 월 평균 4배 정도의 이용객이 늘었습니다. 근데 여기에 따라서 편익시설이라든지 교통수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갖춰졌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던 것이 조금 아쉬움으로 남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아쉬움에 대한 것들은 오늘 저희가 토론을 통해서 한번 짚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통적으로 이용객이 증가했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물론 이제 우리 지역의 지역 주민들이 이 서울을 가거나 아니면 목포를 가거나 이럴 때 자주 이용한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또 궁금한 건 외지인들이 과연 그러면 우리 광주 송정역을 얼마나 이용했는지가 궁금해집니다. 이게 이제 관광국의 유입 효과하고도 관련이 되어 있는데요.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나 데이터가 있으면 우리 양철수 연구위원님 좀 말씀을 좀 해주시죠. 예.
KTX 1단계 개통 시점이 2015년 우리 광주시를 찾은 관광객 수는 지난해에 비해서 5.2% 증가했습니다. 2015년 메르스 사태가 있었던 것을 감안한다면 관광객 수 증가는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2014년 관광객 수 증가는 29.6%였던 것을 감안하면 조금 줄어드는 수치입니다. 따라서 관광객 수 증가가 2015년에 있었던 관광객 수 증가가 KTX 영향이라고 조기 진단하기에는 이런 감은 있습니다. 다만 각종 회의 참가자 수는 급격하게 증가했습니다. 2015년 같은 경우 57%란 증가했고요. 회의 건수 또한 증가를 했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했을 때 또한 KTX 개통으로 인한 통행 시간 단축 등은 앞으로 관광객 수 증가의 어떤 가능성을 충분히 열었다. 이렇게 진단할 수 있겠습니다. 네, 외진의 접근이 편리해진 것만은 분명한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제 분명히 또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도 많아진 것만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나주에 광주 전남 공동 혁신 도시 이게 생기면서 KTX 이용객이 굉장히 증가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것들이 우리 지역의 경제적인 파급 효과로 연결됐는지는 좀 더 검증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이정희 의원님 그 체감하는 것들이 어떤 느낌입니까? 실질적으로 송정역 부근에 이제 장사 영업을 하신 분들을 얘기를 들어보면 굉장히 네. 많은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뭐 설문조사에 의하면 지금 광주를 찾는 그런 KTX 이용국의 설문조사를 해놓고 보면 50% 정도는 과적 친지 방문이라 일상생활의 면제고 실제로 관광을 위해서 오신 분들 한 17%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네. 다시 말해서 우리가 KTX나 수서발 KTX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관광 인프라라든지 그런 부분 쪽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고 전략적으로 접근을 해야 할 때가 아닌가 그런 또 반증이기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예, 그런데 이제 우리가 KTX가 개통되기 전에 KTX가 개통되면은 이제 지역민들이 수도권으로 의료라든지 혹은 또 쇼핑이라든지 등등의 그 행위가 많이 늘어나게 돼서 결국은 수도권으로의 역류 효과, 그러니까 우리 지역 경제의 여러 가지 자원들이 수도권으로 유출되는 그런 효과가 발생할 것이다. 이런 우려와 염려들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실제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염려들은 지금 어떻게 이 지표로서 나타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우리 김동현 처장이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한 자료를 갖고 계십니까? 네, 사실 수도권에서의 그 광주 전남으로 접근성이 높아진 것만큼이나 또 우리 지역이 수도권으로의 접근성이 높아진 것 때문에 네. 역류 현상에 대한 걱정이 사실 많이 있었습니다. 이게 일명 수도권 빨대 효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사실 이것과 관련된 염려들이 컸기 때문에 어느 정도 유출이 있을까라는 것들을 사실은 2015년 말에 조사를 한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잠깐 네. 참고를 해보면 쇼핑 관련해서는 약 330명 정도 설문을 했었는데 쇼핑 관련해서는 한 112명 정도 쇼핑의 경험이 있다. 한 34% 정도, 37% 정도. 의료 관련해서는 한 102명 정도, 한 34% 정도가 의료 관련해서 KTX 광주 송정역을 이용했다라는 답변을 좀 주셨습니다. 네. 이제 좀 더 우려되는 건 이제 수서발 SRT가 개통이 되면서 사실 강남 쪽에 대형 병원들이 많이 밀집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접근 시간도 더 가까워졌고 그러면서 사실 이 부분이 좀 더 발생하지 않을까라는 우려들이 조금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교통이 더욱더 편리해지고 특히 SRT가 개통하면서 앞으로 그런 역류 효과가 조금 더 크게 발생할 것이다 이런 우려가 있는데 실제로 우리 그 지역 경제에서 느끼는 체감도 이런 것들은 또 어떤지 궁금합니다. 우리 노경수 교수님. 예. 네. 의료 부분도 상당히 그 많은 걸로 보호가 되고 있는데 특히 되고 있는 문제가 쇼핑인데 네. 쇼핑 부분에서 일반적인 전체 문제가 아니라 상층부의 쇼핑 문제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역의 유수한 그 백화점에 예를 들어보니까 지금 KTX가 개통되고 나서 매년 200억씩 역외 유출이 증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총액이 한 800억까지 증가했습니다. SRT가 되면 더 심각하게 고려해야 된다. 이런 우려를 가지면서 이제 그 브랜드 고급 브랜드가 빨리 들어와야 되고 그래서 네. 그런 시설을 확장해야 된다는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체감하는 부분들은 상당히 심각하게 느끼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종합적으로 평가를 해보면 여기로 유출되는 것도 있지만 또 유입된 효과도 우리가 앞에서 말씀 나눴듯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좀 밸런싱을 해보면 어떤지 좀 궁금합니다. 우리 이정현 의원님 혹시 그 부분에 그래서 대한 아까 뭐 저희들이 관광 인구 유입이라든지 이런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도 현재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다만 저희들이 아직은 초기다 보니까 아직 그게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이 되지만 그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략적으로 정말 의료 산업이라든지 뷰티 산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을 준비를 해 나가야 되겠고 네. 여기 유출 차단을 하기 위해서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지금 광주가 면세점이 없습니다. 그래서 광주를 찾는 사람들이 뭐 외국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쪽에서 쇼핑을 할 수 있게끔 면세점의 이런 부분들이라든지 지역적으로 저희들이 유치를 하는데 좀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좀 저희들이 접근을 좀 해야 할 것으로 판단이 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SRT가 개통이 되면서 실제로 이 송정역에 정차하는 이 객차 수, 열차 수가 굉장히 증가했습니다. 기존에 48편에서 86편으로 대폭 늘어났는데 앞으로 그렇다면 이런 우리 지역 경제에 대한 여기 유출 문제 이런 부분들이 더 심각한 문제로 제기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전망하고 계시는지 우리 김동현 차장님. 네, 사실 조금 더 우려스럽습니다. 뭐 KTX 플러스 이제 SRT가 되면서 약 두 배 정도로 편수가 늘어났으니까요. 사실 접근성이 늘어난 만큼 또 여기 유출도 사실 그만큼 늘 것이다라고 사실 예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는 이제 용산역만 이렇게 이용이 가능했지만 이제는 수서역 그리고 서울역까지 이게 접근해가는 것이 다양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사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걱정은 있지만 좀 이정현 의원님께서 선생님 말씀하셨다시피 우리도 우리 지역만의 좀 나름의 개발 전략을 좀 가지고 거기에 대응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요. 제가 이 토론회를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자료를 보는데 좀 안타까운 게 좀 있었습니다. 우리 양철수 박사님 말씀해 준 것 중에 2015년도에 외부 관광객들이 급격히 늘었는데 2016년도에 그러지 못했다라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사실 2015년도에는 메가스포츠인 유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비엔날레라는 국제 행사가 있었거든요. 사실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는데 2016년도에 그러지 못한 부분에 있어서 과연 광주가 KTX와 SRT 개통에 따른 우리 지역의 관광 전략을 얼마만큼 세우고 있는지가 단면을 좀 보여준 수치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보면서 제가 그 관광객이 어느 정도 이렇게 저희 쪽에 찾아오고 있는지를 이렇게 모니터하는 곳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알아보니까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라는 곳이 있어요. 네. 이곳에서 관광지식 정보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주요 거점지에 관광지에 찾아오시는 분들을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6개 포인트에 한 190만 명, 197만 명 정도 오셨는데 외국인이 3만 6천 명 정도, 내국인이 한 194만 정도로 체크가 됐고 네. 2016년도 아직 이제 9월까지 집계만 나왔는데 제가 봐보니까 포인트는 늘었습니다. 16개 포인트에 한 160만 명 정도. 외국인은 정말 놀랍게도 4,400명 정도밖에 체크가 한 8분의 1 수준으로 줄었다고 할까요? 근데 여기에도 또 조금 허점이 있는 게 이 중요한 체크 포인트에 아시아 문화전당이 등록돼 있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무등산, 우리 그 국립공원 무등산이 빠져 있다라는 게 조금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왜 이런 게 체크가 되지 않는지를 조금 관에 좀 문의를 했더니 해당 지역의 구청에서 이쪽 정보를 담당하는 곳에 공문을 보내 신청을 해서 이 통계를 관리하도록 요구를 해야 이걸 관리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이제 그 그래서 부분은 이제 관광 정책하고 연계되는 부분이고, 사실은 이제 이게 KTX의 어떤 그 새로운 신설 그리고 증편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도 한번 검토를 해볼 필요성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우리 양철수 박사님. 네. 역류효과, 즉 빨대 효과라고 하죠. 그 부분에 대해서 의미 있는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용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광주 송정역 이용객을 대상으로 통역 목적을 조사한 결과 가족 친지 방문이 대부분을 차지한 47%나 나타났고요. 업무 출장이 43%, 관광 효과가 7%, 병원 치료가 2.8%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쇼핑 같은 경우는 수치에도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쇼핑을 목적으로 수도권을 방문하는 경우는 없다, 이렇게 미미하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주요 목적 그러니까 가족 친지 방문을 하면서 기타 목적으로 쇼핑을 하는 경우가 네, 많이 있는 그럴 수가 것으로 있겠네요. 예. 나타났습니다. 다음이 문화시설 이용, 병원 치료 이용이 기타 목적으로 나타났습니다. 분석을 종합해 보자면 병원 치료를 위해서 수도권을 방문하는 사례는 있습니다. 광주시와 같은 대도시보다는 중소도시, 순천이나 목포 같은 경우 이런 현상은 더 두드러지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그 2014년에서 2015년까지 이렇게 입원, 외래 비용, 중증 질환자 진료 비용 등을 광주시에서 조사한 결과 오히려 지역에서의 어떤 환자 수나 진료 비용은 증가했습니다. 이걸 빨대 효과가 없었다고 판단하기는 이릅니다만 큰게 여객 유출을 네, 우려할 수준은 아니다. 이렇게 아니다. 근데 아까 노경수 교수님께서는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상류층의 쇼핑 이런 건 분명히 는 것 같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노 교수님 혹시 거기에 대해서 그 부분보다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이정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준비가 부족했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우리가 여수 동부선하고 우리 선을 비교했을 때 이 비교가 확연히 드러납니다. 여수 선에는 관광객이 기하급수로 늘어나서 그 지역의 수도권에 대한 접근성에 대해서 인지도랄지 이게 크게 늘어난 반면 우리 쪽에서는 금방 그 여러 자료 본 것처럼 이렇게 저조했다는 것은 아직까지 목포선도 문제가 있겠지만은 우리가 스스로 준비를 하지 못한 컨텐츠를 준비하지 못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이렇게 짚어볼 대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 전라선은 이제 아무래도 여수 엑스포에 대한 홍보 효과가 분명히 작용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아시아문화 중심도시, 아시아문화 전당 이런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활용하지 못한 측면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잠깐 한 말씀 노 교수님 말씀에 좀 첨언을 하면요. 네. 사실은 정말 KTX가 개통되면서 그 동부선과 광주 호남선을 보면 명확히 드러납니다. 관광 효과를 차원에서 보면요. 조사를 해보면 요즘 트렌드 자체가 1인 관광객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니까요. 사실 저희가 아시아 문화 전당이라든지 무등산 국립공원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그리고 관광과 관련된 다양한 우리 지역의 문화재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무엇인가를 상품들을 다양하게 만들어냈다라고 하면 사실 그쪽 부분에 상당 부분 많은 부분들이 그 이용객들이 관광 쪽에서 훨씬 더 증가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사실 있는 부분입니다. 시 차원에서 사실 그러면 이 KTX를 활용한 관광객 유입 전략, 뭐 정책 이런 것들이 좀 체계적으로 추진될 필요성이 있다 이런 지적이시네요. 네,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우리 김동원 사무처장님이나 우리 노경수 교수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SRT가 주는 긍정적인 것들을 놓고 보면 첫 번째는 그래도 이제 경쟁 체제가 독과점 체제에서 경쟁 체제로 되면 서비스 수준이 높아질 것이다. 그다음에 두 번째 그래도 어쨌든 가격이 한 10% 정도는 우리가 저렴하게 이용할 수가 있다고 하는 어떤 긍정적인 측면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또한 우리가 지금까지는 KTX가 강북권의 접근성만 용이했는데 우리 강남도 접근성이 용이하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 긍정적이 있는 것이 있는가 하면 아까 여러 우리 진행자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저희들이 여객 유출 효과가 굉장히 염려가 됩니다. 근데 이러한 현상은 단기간에 나타나지 않고 저희들이 준비를 하지 않으면 우리 경제학에서 말하는 제이콥 효과처럼 서서히 나타나서 우리가 미처 대비를 못하는 사이에 잠식을 당해버릴 소지가 있다.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저희 시나 우리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우리 아까 뭐 아시아문화정도 논하는데 그런 부분을 어떻게 활용할 거냐. 이제는 어등산 관광단지는 어떻게 조속히 개발해서 그것을 또 엮어낼 것이냐 하는 부분. 그 다음에 광주를 둘러싸고 있는 각종 문화재라든지 이런 부분들. 또한 광주가 하면 멋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저희들의 장점인데 이러한 맛이나 멋 이런 부분을 어떻게 조화롭게 이뤄서 관광 상품화할 것이냐는 부분들은 시에서 저희들이 전략적으로 저희들이 체계적으로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접근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제 여러 가지 관광 유입 효과 또 전략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KTX 개통으로 사실 송정역 주변의 상권 이것은 다시 분명히 살아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그 1913 송정역 시장 성공하는 그런 전통 시장으로 평가를 받고 있고요. 그 주변에 여러 가지 상가들도 지금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 대한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지 이정은 의원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에 있는 상공인들 얘기를 들어보면 아까 말한 체감으로 조금 좋아졌습니다.
다만 지금 1913이 대표적인 사례인데 굉장히 아직은 적다. 그래서 거리가 왕복하면 뭐 10분도 안 되는 거리다 보니까 그걸 과연 성공한 케이스라고 보긴 그렇고 이건 성공적 한 모델이었다. 그래서 네. 그러한 부분들을 이제는 좀 더 활용을 해서 1913이 최소한 도산동까지 이어지는 그래서 거리를 좀 확장시킬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이 돼야 되겠고 그다음에 역세권 개발을 좀 저희들이 전략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뭐 또 도시계획의 문제라든지 도시 재생의 문제라든지 각종 사업하고 연계돼서 그런 부분들이 좀 저희들이 체계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는 시점이라고 봅니다. 예, 양철수 연구위원님 상권 활성화 관련돼서 어떻게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되는지 좀 말씀해 주시죠. 고속철도가 개통됨에 따라 우리 지역을 찾는 방문객이 증가했다면 이런 광주 송정역을 중심으로 한 역세권 활성화 기회가 마련됐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광주 송정역 주변 유동 인구가 많아지면서 지역 상권 활성화는 자연적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만 그 일부 숙박, 음식, 뭐 렌터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는 그 활성화가 아직까지 미흡한 실정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 송정역 주변을 돌아보면 이게 광역시의 환경인가 고개를 갸우뚱할 정도로 열악한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광주 송정역 주변 환경 개선, 홍보 강화 등은 반드시 필요할 것입니다. 또 다른 전략으로는 전통시장이나 전문 소매점 등을 하나의 상품화시켜서 표준화된 상표, 표준화된 어떤 포장 등을 통해서 이것을 하나의 어떤 소비자들에게 상품으로 인식될 수 있게끔 하는 전략도 이 지역 상권을 활성화하는데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송정역 주변의 상권 활성화도 중요하지만 사실 그 효과를 앞에 이정현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지역까지 확대하는 전략도 필요해 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김동현 처장님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말씀을 좀 해주시죠. 예, 광주 송정역이 활성화되면서 사실 많은 그 외지인들이 유입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뭐 좀 전에 여러 이야기 나왔습니다만 이용객들이 대부분이 업무 그리고 가족 친지 방문에 머물고 있다는 게 이 송정역이 광주 전역으로의 그 활성화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사실 판단이 좀 됩니다. 네. 그래서 좀 그 다양한 거점마다의 그 광주만의 매력들을 조금 만들어내서 광주 송정역으로 외지의 그 다른 분들이 많이 찾아올 수 있는 그런 유인책들을 조금 만들어내면서 그 지역에까지 이런 그 활성화, 그 유입의 여파들이 좀 미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역으로 이제 반대로 그 광주 송정역으로 이제 KTX가 일원화되다 보니까 사실 또 일부 침체되고 있는 광주역 문제가 사실 또 있는 부분이 있어서 네. 전반적인 측면에서 좀 고루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방향들이 좀 고민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그래서 말씀하세요. 지금 송정의 그 1913 그 재래시장을 활성화를 한 건데 그 볼거리를 통해서 관광객을 유치하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런 이제 이건 재래시장 활성화 정도인데 실제적으로 이런 부분에 관광객 부분에서 의미가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전주 한옥마을 같이 이제 킬러 컨텐츠라 해서 그걸 보기 위해서 오는 사람들. 네. 또는 광명역 같은 경우는 하루에 5,000명이 이용했는데 이케아가 들어가지고 하루에 2만 명이 이용하는 이런 킬러 콘텐츠를 과연 얼마만큼 만들어낼 것인가. 그래서 지금 현재 송정역이 이전 수요입니다. 대부분이 항공이랄지 이제 승용차랄지 또는 고속버스에서는 이전 수요인데 네. 이 신규 수요를 어떻게 특히 이제 신규 수요하면은 관광객 그다음에 기업 투자자 그다음 회의를 오는 컨벤션 이런 부분에 대한 킬러 콘텐츠를 어떻게 만들어내는가 하는 것에 지혜가 모아야 되지 않은가. 네. 지금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킬러 컨텐츠를 만들어내는 문제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또 앞에 김동현 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광주역, 광주역의 활성화 문제도 그 문제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KTX 이전으로 송정역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활성화됐지만 상대적으로 광주역은 지금 소외되어 있고 그래서 그쪽에 상가나 주민들이 불만도 많은 것 같은데 광주역에 대한 활성화 대책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한 의견을 누가 좀 주시겠습니까?
광주역이 지금 현재 굉장히 심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측면에서 저는 접근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하나는 쉽게 얘기해서 북부하고 동부권, 다시 말해서 동부나 북구 쪽에 계신 분들이 지금까지 KTX역을 이용했던 부분들이 굉장히 현재 불편해 있다. 그래서 네. 송정역으로의 접근성을 어떻게 용이하게 좀 해줄 것이냐. 그래서 첫 번째는 그 불편을 어떻게 해소해 줄 것이냐. 라고 해서 이제 시에서는 이번에 셔틀 뭐 열차도 좀 운행을 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 뭐 또한 중장기적으로는 바로 고속화 도로를 만들어서 접근을 좀 빠르게 해준다라든지 그러한 네. 부분들이 좀 전략적으로 필요할 것 같고, 그다음에 경제적으로는 이제 그 지역의 특성에 맞게끔 일부에서는 저희들도 논의가 된 부분은 광주역의 폐쇄 문제를 근본적으로 고민을 해야 할 필요가 때가 아니냐. 그래서 네. 거기를 정말 북구를 전체를 아우르는 어떤 경제 발전의 중심지로 만들 필요도 있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이 일부의 전문가들의 또 의견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준비가 되기까지 정말 시에서는 도지재생이라든지 중앙정부하고 긴밀한 협조를 위해서 우리가 그 부분을 활성화할 수 있는 다각적인 대책. 그래서 이번에 저희 시에서도 좀 예산도 세우고 해서 도시재생 그 부분을 어떻게 역세권을 다시 설계를 해서 활성화를 시킬 것이냐 하는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정말 중앙정부하고도 지방정부의 혼자만의 힘으로는 어려운 상황이다. 그렇죠. 뭐 그렇게 네. 되고 있기 때문에 뭐 굉장히 전략적으로 좀 접근할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기존의 광주역을 살리자는 측의 주장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광주역을 폐쇄하고 그 지역을 새로운 문화복합 공간이라든지 뭐 이런 형태로 재개발하자 이런 주장도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도시계획 전문가인 노경수 교수님 어떻게? 예, 저 찬반이 좋겠습니다. 많이 네. 있는데 지금 이제 결국은 그 지역이 도시의 어떤 거점이고 아시아 문화 전당으로 가는 관문으로서의 기능을 충실히 하기 위해서는 고속철도가 그까지 들어와야 된다 네. 하는 부분까지는 이제 그 어느 정도 공감이 된 것 같습니다. 근데 두 번째는 그것이 지상으로 들어올 경우에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 철도는 지하로 들어올 수 있는 방안, 철도를 지하로 넣어서 그럼 지상 상판을 이제 만들어서 그 위에 이제 복합 기능, 컨벤션 기능이랄지 공공 기능이랄지 이렇게 넣는 것인데, 그러면 이게 돈이 너무 많이 드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지금 최근에 광주시가 대선 공약에 중요한 사업의 하나로 이번에 만들어서 지금 그 내용을 채우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이 앞으로 광주의 큰 중요한 자산이 될 걸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민들 입장에서는 광주 활성화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된다고 보고 계시는지 우리 김정은 처장님. 네. 예, 지역민들은 두 가지 중에 하나가 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입장입니다. KTX를 넣어주든지 아니면 조개 빨리 폐쇄해서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도록 해주든지인데요. 사실은 그 저희 지역의 아시아 문화전당과 무등산 그리고 외지에서 오시면 가장 좋아하는 게 푸른 길입니다. 폐선 척도의 그 공원 푸른 길인데요. 그곳이 이제 광주 여기서 막혀 있는 게 또 사실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측면을 보면 KTX가 들어올 수 있다면 들어오는 것 아주 뭐 긍정적일 수도 있죠. 그렇다고 하면 동구와 북구 쪽에 있는 주민들이 이용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긍정적인 반응이 또 있을 수 있는데, 반면에 또 이렇게 두 개 나뉜다라는 그런 부분에 또 문제를 또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지금 이제 연구하고 있는 부분 중에 뭐가 있냐면, 결국은 국토부에서 광주시의 단일한 합의안을 가져와라. 그런데 그 기존에 있는 도심과 송정이 합의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나오고 있는 방안이 뭐냐면, 어떻게든지 증편되고 있는 SRT랄지 그런 부분을 송정역을 거쳐서 광주에 들어오는. 그래서 송정역을 계속 살리면서도 들어올 수 있게 하는. 과거에는 하남에서 들어온달지 장성에 들어온달지 정읍에서 꺾어서 광주역으로 바로 직결을 시켰는데 이제 광주 합의안이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제는 송정역을 거치면 서로 합의안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번 대선 공약에 그런 방안을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좋은 해결 방안이 좀 나왔으면 하는 그런 기대를 해보고요. 저희가 이제 쭉 논의했던 게 결국은 KTX 개통을 통해서 그리고 SRT 개통을 통해서 우리 지역 경제가 조금 활성화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들이 우리 밑바닥에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장기적으로 볼 때는 분명히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겠지만, 또 저희가 적절히 대응하지 못할 경우에는 부정적인 효과도 나타난다고 그렇게 또 예측도 해볼 수 있는데, 중장기적으로 지역 발전을 위해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KTX를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 고민이기도 하고 과제이기도 합니다. 양철수 연구위원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예, 그 KTX 개통을 해서 KTX 정차역은
정착이 입지하는 도시는 직감적적으로 그 사회 경제적으로 영향을 받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그 기타 선진국 사례를 보면 예를 들어 일본이나 프랑스 같은 경우는 이 파급 효과는 서서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마다 다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2015년 KTX 1단계가 개통된 시점 2년이 아직 안 지났죠. 2단계에서 파급 효과를 진단하기에는 아직 그 조급한 면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광주 송정역 이용객 수가 하루에 1만 5천 명에 달하고 또한 앞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면 지역 파급 효과는 반드시 나타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를 긍정적으로 유도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전략들이 필요합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역세권 활성화 전략입니다. 고속철도역을 사회, 경제, 문화 등을 포함하는 복합적 기능을 수행하도록 한다면 역세권 활성화와 더불어 이 지역 광주시 전체의 어떤 활성화를 견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합니다. 네, 역세권 활성화를 통해서 전체 그 파급 효과를 전체 광주시로 확대하자 이런 말씀이신데 우리 네. 이정희 의원님 어떻게 저희가 그 호남 고속철을 잘 활용해야 될 것 같습니까? 네. 어쨌든 저희들이 이제 수도권하고 반나절 생활권으로 접어들m에 따라서 네. 저희들은 역의 유출에 대한 고민도 하고 했습니다만 정작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준비를 해서 우리 후세들에게 네. 현지를 살고 있는 우리들한테 그 경제적으로 연계를 시키게 할 것이냐. 결국은 이걸 산업화하고 연계시키는 부분인데 결국은 그런 측면에서 고부가치 산업을 좀 개발을 해야 되겠다. 다시 말해서 그러면 첫 번째는 그래도 마이스 산업이라든지 우리 김대중 네. 센터를 활용을 해서 마이스 산업의 활성화 문제라든지 또한 관광 산업의 활성화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시아문화전당이라든지 그 다음에 무등산을 주변으로 한 소서영원이라든지 이런 부분 그 다음에 송정역 부근에 있는 우리 국창 임방울 선생의 생가의 문제라든지 용화 박용철 그 다음에 어등산 송산 그 다음에 문권회 이런 연계되는 결국은 관광산업화를 얼마만큼 할 것이냐 네. 결국은 우리가 그런 측면에서 볼거리 먹을거리 이러한 부분들을 함께 아우러서 또 저희들이 정책을 좀 수립을 해서 시행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네, 네. KTX 또 SRT의 빠른 이동 수단 이런 네. 것들을 효과적으로 좀 그렇죠. 활용하는 그런 산업들을 네. 키우자 네. 이런 말씀이신데 노경수 교수 혹시 덧붙일 말씀 있으세요? 네. 이 KTX의 잠재력, 파괴력을 우리가 충분히 받아들여야 하는데 너무 이제 역류 외출에 대해서 너무 우려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 기회를 네. 발전을 시켜야 되는데 거기에서 크게 봐서 우리 광역적으로 봐서 광주시가 이 KTX역을 중심으로 해서 이 광역 도시의 거점 도시로 거듭날 수 있는 네. 일단은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과거에 송정이 굉장히 낙후돼서 많은 주민들이 여러 가지로 소외를 받았다고 그랬는데 이 광주 도시 기본계에서 계속적으로 송정을 부도심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네. 이제 송정이 그 탄력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명지 3구 서쪽에 광주의 축이 이제 만들어지고 있는 그런 광주 공간 구조상에서도 하나의 균형을 잡혀가는 그런 계기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우리 지역 경제를 견인하는 중요한 거점으로 활용해야 된다. 공통적인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데 지금 저희가 이제 호남 고속철이 개통된 지 거의 1년이 돼 가는데 또 실제로 역을 이용하는 여러 가지 시민들이나 이용객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불편하다. 또 여러 가지 개선할 점이 많다. 뭐 이런 말씀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무엇보다도 이제 연계되는 대중교통 노선이 부족해서 이용하는 데 참 어려움이 많다. 이런 지역들이 많은데 그래서 저희가 최초 이 호남 고속철 그리고 광주 송정역을 계획을 할 때 복합 환승센터의 기능을 갖도록 그렇게 계획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이 논의가 지지부진해지면서 지금 그 논의가 사라진 것 같습니다. 아직 얘기가 안 되고 있는데 현재 지금 이 논의가 실종된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궁금합니다. 우리 이정은 의원님. 네. 예. 이제 2010년도에 지금 송정역 복합 환승센터 국토부 공모 사업으로 해서 시작을 좀 했었습니다. 그때 네. 당시에는 총 사업비 한 5천억 정도 해서 굉장히 어떤 규모가 있는 규모였는데 이걸 시행하는 과정 중에서 이제 민자 사업을 유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현재는 규모가 줄어서 약 한 지하 5층에 지상 9층 정도에서 한 2,500 정도에서 들어가는 사업비를 가지고 계획에 의해서 움직여 왔는데 네. 그래서 본래 계획대로 하면 2014년도에 저희들이 착공을 해서 올해 금년 말에 지금 준공 시점인데 아직도 이렇게
착공도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네. 그 원인이 어디 있는가 하고 살펴보면 결국은 거기에 짓고자 하는 부지 문제가 사실은 네. 뭐 시나 어떤 사업자 땅이 아닌 결국 철도공단 그러니까 국토부 땅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부분들을 논의를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못 해버렸습니다. 네. 그래서 민자 사업자한테는 민간 사업자한테는 임대나 어떤 매각을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국토부의 입장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그럼 어떻게 해소를 할 것이냐라고 해서 2016년도 한 5월경에 광주시하고 다시 협상을 해서 그러면 우리 기관인 광주시에 매각을 하는 것으로 큰 틀의 합의를 좀 이루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현재 이루어져서 2017년도에 그 매입에 따른 어떤 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계획을 세워서 이제 2017년도 한 말이나 2018년도 초에는 지금 착공을 하는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정리를 하면 그런 부분들이 표류했던 이유가 어떤 철도시설공단하고 부지 문제 때문에 지금까지 이렇게 표류가 됐었는데 그 부분이 일정은 해소가 됐기 때문에 좀 이제는 본래 계획대로 하루빨리 착공이 이루어지리라고 봅니다. 네. 예, 그런데 이제 그게 네. 민자로 유치되기 때문에 이 실제로 민자로 유치했을 때의 수익성이 과연 담보가 될 수 있겠느냐 이런 문제도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그렇죠. 또 앞으로 해결할 문제도 많은 것 같은데 노경수 교수님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애초에 이 문제를 접근했을 때 결국은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 수익성이 있느냐, 네. 송정 근처에 과연 얼마만큼 인구를 품고 있냐 하는 게 문제였거든요. 거기에 여러 가지 시설들이 들어간 다 분양을 하는데 판매 시설인데 송정역 주변에 너무 사람이 살고 있지 않다. 그런 측면에서 그 유통에서 들어오는 컨소시엄은 들어오질 않았고 네. 건설 사업사가 들어와서 컨소시엄을 하는 거에 대한 상당히 우려가 있었습니다. 결국 사업성을 어떻게 담보할 건가. 거기에 이제 덧붙여 가지고 들어온 게 결국은 이제 부지 문제. 네. 부지 문제가 들어와 있고 세 번째는 광주시와 코레일과 시설공단 네. 그다음에 이 사업자 간에 서로 간의 책임에 서로 핑퐁하는 그런 책임의 소재 부분을 넘기는 그런 부분에서의 근저는 결국은 사업성이 약했다. 네. 이런 부분에 그러겠죠? 대해서 과다하게 계획을 했다. 네. 그런 측면에서 문제가 있었는데 이제 최근에 와서 여러 가지 사업적 부분이 이용객도 증가하고 주변 부분이 개발이 되고 있고 그래서 호전되면서 이 사업도 자연적이 풀려가고 있지 않는가 그런 네. 생각을 예, 그러니까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사실 이용객들이 많고 그렇죠. 그 주변 상권이 활성화되고 이런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좀 쉽게 풀릴 가능성도 분명히 있긴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복합 환승센터의 가장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가 사실은 교통의 최적 문제 그리고 이제 원활한 주민들의 그 접근권 보장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만약 그 복합 환승센터가 완성이 되면은 현재 이 혼잡하고 복잡한 여러 가지 대중교통 문제 이런 것들이 좀 해결될 수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우리 양철수 연구위원은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예, 복합 환승센터는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어떤 시설을 집적화시켜 놓은 공간입니다. 예를 들어 대중교통, 시내버스, 시외버스, 고속버스, 그리고 또 주차장, 쇼핑 등 상업 기능, 그리고 전시 공연 등 문화 시설 등의 집적입니다. 교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시설은 주차장 이외에는 복합 환승센터가 가지는 기능이 없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복합 환승센터의 어떤 건립으로 교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위험한 발상입니다. 네. 제가 판단했을 때는 복합 환승센터가 건립된다면 교통량이 증가할 것이고 이에 따라서 교통 체증을 유발할 수 있는 계기도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겠고요. 근본적으로는 복합 환승센터가 광주 송정 주변 교통 체증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은 아닙니다. 다시 말 좀 드려서 근본적인 해결책은 가능한 한 승용차 이용을 억제하는 교통수요 관리 정책 그리고 대중교통, 시내버스 등의 대중교통을 활성화하는 전략만이 송정역 주변 교통 재정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으로 생각됩니다. 네. 복합 환승센터의 기능 중에 하나가 우리 전남 서부권의 시외 버스라든지 이런 교통망을 그쪽하고 연계시켜가지고 접근성을 확대시키는 네. 그런 측면이 네. 고려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으로 본다면은 분명히 접근권도 좀 확보가 될 텐데
예, 실제로 2016년 고속철 이용객 상대로 조사한 그 조사 결과를 보면은 불편 사항이 뭐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36%가 35.1%네요. 연계 수단이 불충분하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게 이제 물론 버스 위에 여러 가지 뭐 택시라든지 대중교통이 포함될 텐데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 해결이 좀 가능할 것 같기도 합니다만. 맞습니다. 네. 본래 이제 복합 환승센터의 기능이 아까 우리 양소수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뭐 그런 기능도 또 있지만 환승 기능을 포함을 시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지방 도시하고 연계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이런 복합적으로 지금 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저는 일정한 부분들을 아까 설문조사에서 나왔던 그런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것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또한 그래서 복합 환승센터의 기능이 주차 문제하고 환승센터 문제는 어느 정도 해소를 좀 하리라고 봅니다. 다만 아까 우리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적으로 교통 체증의 문제까지는 해결을 할 수 없을 것이다.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는 지금 광항 쪽에서 송정역으로 진입을 해서 다시 유턴 방식으로 모든 부분들이 교통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들어갔다가 다시 회전해서 나가는 방향으로. 그런다라고 하면 이런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저는 몇 가지가 좀 선행을 해야 된다라고 해서 첫 번째는 지금 송정시가지 그러니까 군공항에서 송정시가지 우회도로가 중간에서 좀 하다가 현재 중단된 상태인데 그 부분을 마무리를 지어서 좌회전화를 시켜줘야 되겠고 또 하나는 신덕 바로 송정역 부근에 있는 신덕 지하차도하고 무진로하고 연결해서 우회로를 좀 시켜주는 부분을 하고 지금 현재 경찰청에서 상무로하고 있는 용화로가 지금 단절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어서 교통을 분산시켜주는 정책을 병행해서 저희집을 해야만이 근본적으로 어떤 교통 체증의 그런 부분들이 해소가 될 수 있으리라고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교통 체계를 재정비해야 된다. 이런 말씀하시는데 노경수 교수님, 이런 그 재정비가 과연 이런 그 교통 현장 접근성 이런 부분을 해결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환승센터에 들어와 있는 교통은 해소가 될 수 있겠죠. 자체로는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에서 고속철도에서 지역으로 가는 그 버스로 갈아타고 광역 쪽으로 나가는 부분은 해소가 될 수 있겠죠. 근데 오는 접근의 방법, 그 네트워크를 어떻게 가져갈 건가 하는 부분에서는 아직도 상당히 미진하다. 근데 이제 계획적으로 돼 있지 않느냐 하는 건 계획적으로는 많이 검토가 돼 있지만 사업비 확보 부분에서 과연 그것이 가능하냐 하는 부분에 지금 걸려 있는 것 같습니다. 계획 자체로는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어떻게 하면 광역적으로 접근할 것인가 하는 데서는 많은 연구가 돼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그래서 또 버스 노선 조정 이런 것도 사실은 지금 그 역할을 하고 있는 우리 저쪽에 그 유스케어 공영 정류장 이 부분과의 협조 또 협의 이런 것도 또 해결할 과제로 분명히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시민들 입장에서는 아무튼 뭐 어느 쪽에 있든지 접근이 편리하고 이용이 편리하면 되는데 혹시 시민 쪽에서는 그 복합 환승센터에 대한 의견은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시는지 김종인 처장님 좀 말씀해 주시죠. 복합 환승센터가 설치가 되어서 서남권 쪽에 이렇게 교통의 중심이 되고 원활하게 이렇게 연결되는 것은 뭐 누구나 다 동의하고 있을 겁니다. 다만 방금 노 교수님께서도 지적하시고 다들 말씀하셨습니다만 지금 현재 복합 환승센터가 지어졌을 때 그쪽의 교통 상황이 지금보다는 나아질 것이다라는 건 사실 저희도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더 복잡해지면 더 복잡해질 텐데 어떻게 하면 접근성을 자가용을 줄이고 대중교통으로 갈 수 있는 방향들을 마련할 것인지 사실은 그 부분에 있어서의 좀 대안들이 좀 나와주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주차장 문제 이 부분에 대한 또 얘기를 한번 저희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도 지금 주차장 문제가 아주 복잡합니다. 이용하기가 곤란하고 혼잡스럽다 이런 지역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광주 송정역 주차장 울산역에 비하면 절반 수준이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사실 울산역하고 광주 송정역 이용객 수는 거의 비슷하고 이런 평가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이 당장 좀 필요하다 이런 지역들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양철수 박사님, 어떻게 저희가 좀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 것 같습니까? 광주 전남연구원에서 의미 있는 조사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광주 송정역은 타도시, 대도시에 비해서 승용차를 이용한 그 접근이 상대적으로 월등히 높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승용차 이용률이 32.1%로
타 교통수단에 비해서 높았습니다. 또한 다음이 택시로 28.4%, 지하철 19.3%, 시내버스와 마을버스가 11.9%로 나타났습니다. 개인 교통수단, 승용차와 택시 비중을 합하면 60.5%로 그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개인 교통수단의 이용이 주차난을 이야기하는 핵심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주차난 해결의 근본적인 대책은 가능한 한 승용차 이용을 줄이고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도보를 이용하는 길만이 답인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실제로 시민들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본인들이 편리한 교통수단을 선호하기 마련이고요. 그래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좋겠지만은 자가용을 또 선호하는 이용객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제대로 확충이 돼야 되고 또 보완이 돼야 된다 이런 지적들이 많습니다. 현재 지금 광주 송정역 주차장 500여석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것도 이제 부족해서 실제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일부에서는 그래서 처음에 이 송정역을 계획할 때 주차장 문제를 잘 좀 설계를 했으면 이런 문제가 발생 안 했을 텐데 그래서 수요 예측이 좀 제대로 되지 않았느냐 예, 이런 또 지적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노경수 교수님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수요 예측이 잘못된 것 같지는 않고요. 네. 결국은 환승센터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환승센터가 네. 당초대로 건립이 못 됐다는 게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 단기적으로 지금 결국은 이제 2019년에나 지금으로 예정대로 간다고 하면 2019년에나 이제 완성된다고 하는데 환승센터가 네. 결국은 그 중간에 지금 뭐 어떻게 할 거냐 지금 사람들이 너무 그렇죠. 불편한데 네. 첫 번째는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원인자 부담금을 해야 되기 때문에 코레일이 만들어야 되거든요. 네. 근데 코레일은 가만히 있는 겁니다. 환승센터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광주시가 이걸 만들어야 마느냐 상당히 고민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일단은 광주시가 공공주차장을 확보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 사설 주차장, 민간 주차장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민간 주차장이 만들어지려면 사업성이 있어야 됩니다. 네. 사업성이 있으려면 결국은 단속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CCTV가 네. 있어야 되고 그래야 네. 이 사업성이 생기니까 민간 주차장 확보할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이 그 도시 그러니까 그 대중교통으로 어떻게 바꿀 것이냐 하는 부분에서 그나마 광주역에서 셔틀이 또 다니고 하니까 네. 그 부분을 한번 또 지켜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다음에 이제 시내버스 부분을 여하의 노선을 편리하게 굴곡노선 바다는 직결 노선으로 해서 편리한 시내버스가 될 수 있게 하는 대중교통 처방 이런 것들이 지금 단기적으로 제가 생각할 수 있는 방안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예, 그래서 이 주차장 문제 때문에 다들 뭐 시나 그다음에 뭐 다들 고민이 많은데요. 현재 아까 말씀하신 대로 현재 주차 매수가 한 500면 정도 돼서 네. 지금 송정리 역사 뒤편 쪽에다가 그래서 한 220면 정도를 현재 만들고 있다. 근데 추가적으로요? 예. 네. 그래서 근데 그것만으로 근본적으로는 해결이 되지 않을 상황이다라고 네, 생각이 그렇죠. 듭니다.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중교통의 어떤 접근성을 어떻게 용이하게 할 것이냐는 부분을 놓고 지금 우리 광주시에서는 시내버스 노선 용역을 이미 마쳐서 앞으로 금년 한 뭐 1월이나 2월 정도부터 전면 개편을 할 계획입니다. 그때게 그래서 광주시 전체에서 송정역으로의 접근성을 용하기 위해서 시내버스 노선 개편이 아마 좀 이루어지리라고 이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러한 부분들도 점진적으로 해야 되겠고, 아까 우리 노경수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근본적으로는 복합환승센터가 지어져서 그 지하로라든지 해서 주차장을 해소를 해야 되겠고, 다만 또 하나 이제 주차장 문제에서 좀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가야 할 부분이 현재 500면이 차지하고 있는 주차장 면적이 어디냐면 송정역 복합환승센터의 부지가 500면입니다. 그렇죠. 만약 네. 그 착공을 하게 되면 그 500면이 들어갈 자리가 없어지는 거죠. 그 수요 대체를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해서 저도 지금 시에다가 근본적으로 그것을 어떻게 할 거냐. 근데 당장 자본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금 요즘 뭐 발렛 파킹이라든지 아니면 저쪽 사이드에다가 외곽 지역에다가 주차장을 해서 그 운송을 좀 해주는 그런 어떤 주차 대행 서비스를 해주는 네. 그런 것도 좀 다각적으로 해보자라고 하는 것이 저희들 시나 우리 관계자들 입장인데, 이 부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빠른 시일 내에 송정역 복합환승센터가 마무리가 되고, 또한 대중교통의 접근성 용이의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어떤 미리 어떤 복합환승센터가 들어감으로 해서 소멸될 주차장
면수의 확보가 상당히 시급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제 복합 환승센터가 여러 가지 것들을 해결해주는 예, 그런 대안이 될 수 있는데 또 일부에서는 이 주차 문제를 포함해서 복합 환승센터가 모든 문제를 해결해주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 가지 또 부작용도 나타나고 문제점도 나타날 것이다. 이런 지적들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우리 김정인 처장님. 예, 뭐 이정현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당장 복합환승센터를 건설하면서 발생되는 주차장의 문제 사실 심각하거든요. 네. 이 대안 없이 과연 복합환승센터 원만하게 지어질 수 있을지 사실 좀 고민스럽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그 KTX를 한번 놓친 적이 있습니다. 주차를 못 해가지고. 최근에 저희 주변에서도 KTX를 가족과 함께 타고 가려다가 주차를 도저히 할 수 없어서 중간에 차를 세우고 열쇠를 역모르게 맡기고 가셨다 하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네. 사실 광주 송정역을 이용하는 데서 가장 심각하게 이용하시는 시민들이 심각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사실 주차장의 문제입니다. 근데 뭐 양철수 박사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사실 복합환승센터가 생기면 사실 교통수요는 더 늘어날 거라고 보거든요. 제가 잠깐 들여다봤더니 한 복합환승센터가 생기면 한 1,600면 정도의 주차장이 들어온다고 그래요. 네. 근데 실제로 이용 가능한 차량들은 주차를 필요로 한 차량들은 3,000대 이상이 될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복합환승센터가 들어온다 하더라도 사실은 주차면이 부족한 부분은 존재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대중교통에 대한 다양한 이용 방법들을 원칙적으로 좀 강구를 하고 그런 부분에 또 주차장 확보를 달리할 수 있는 방법도 고민하는 게 좀 필요해 보인다라는 것도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럼 그 중간에 짓는 동안 또 어떻게 할 것이냐. 사실 KTX가 생기면서 가히 폭발적으로 이용 인구가 늘었습니다. 지금 2년이 조금 안 됐습니다만 개통 당시에 2015년 4월 달에 KTX를 이용하는 4월 달에만 이용한 인구가 한 10만 명이 조금 안 됩니다. 그런데 2016년 말 이때를 기준으로 하면 40만 명이 넘습니다. 4배 가까이 늘었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런데 과연 거기에 따른 편익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만큼 충족시켜주지 못함으로 인해서 사실 이용하는 시민들이 느끼는 불편들이 상당히 큽니다. 네.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빨리 해결될 수 있는 방안들이 조금 조기 마련이 좀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주차장 문제는 이게 수요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늘리는 것만은 능사는 분명히 아닌 것 물론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적절한 그래서 규모, 이제 예, 사실은 이런 게 필요한 것 대중교통에 같아요. 대한 접근성에 대한 부분들이 네. 사실 우선 먼저 고민되는 것이 바람직한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지적하신 이 여러 가지 편의 시설, 특히 이제 대합실, 식당 이런 것도 지금 수요에 비해서 턱없이 좁고 부족하다 이런 지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역산의 커피숍, 편의점, 식당 한 곳이다. 그래서 이용하기가 굉장히 불편하다. 뭐 이런 또 민원과 지적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승객들은 편의가 실종된 송정역 이렇게 또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사실은 역사를 설계할 때부터 뭔가 이게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지지 않았나 뭐 이런 생각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우리 양철수 연구위원. 뭐 저도 송정역을 자주 이용합니다만 들어가 보면 이 광역시 수준의 어떤 역사가 규모냐 교계를 갸우뚱거리게 합니다. 들어가 보면 여행 안내센터라든가 대합실 의자가 168개에 불과할 정도로 아주 소규모로 지어졌습니다. 이는 복합환승센터가 건립이 된다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네. 광주 송정역 이용자를 대상으로 불편사항이 뭐냐 설문조사를 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불편하게 느낀 것은 연계교통수단 불충분이 22.0% 나타났고요. 주차 불편 13%, 그리고 역까지 교통비 과다 13%, 역내 편의시설 부족은 7% 선이었습니다. 참 우리 시민들은 그래도 조금 불편한 건 참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참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대중교통수단 불충분 그리고 주차 불편은 참을 수 있는 게 아니고 그 기다림에 따른 시간 소요가 발생하니까 이 부분은 참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네. 그래도 역산의 어떤 편의시설 부족을 낮게 지적한 것은 그나마 다행입니다. 네. 아마
해당 지역구시니까 네, 네. 주민들의 여러 가지 네. 건의사항, 불편사항도 많이 접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정현 의원님. 네. 저희들 KTX 개통에 따라서 저희들 어떻게 보면 수요 측이 굉장히 잘못돼서 네. 막상 개통을 해놓고 보니 아까 우리 김동원 사무처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뭐 하루에 보통 평균 한 12,000명 정도 추계를 했는데 뭐 실질적으로는 뭐 많게는 2만 명씩이 더 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네. 보니까 거기를 이용하는 150만 광주 시민은 물론이고 광주를 찾는 외지인들이 봤을 때도 이건 좀 너무 아니다. 이런 불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럼 그 부분을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 그럼 현재 지금 코레일 측에서는 뭐 한 개 정도의 역사를 지금 충축을 하기 위해서 공사를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데 그것이 과연 근본적으로 그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는 보질 않습니다. 제가 어때서 이런 현상이 일어났는가 하고 좀 자료를 좀 찾아봤더니 실질적으로는 송정역이 한 6층 정도의 규모로 지을 계획이었다랍니다. 네. 그런데 송정역 복합 환승에 들어온다라고 하니까 일정한 기능이 그쪽에서 흡수를 할 것이다라고 해서 이 부분 축소를 해버린 거죠. 그래서 차제에 현재 뭐 1층 한 개층 정도의 어떤 증축을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만 이제는 실질적으로 훨씬 더 크게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애초에 계획된 대로 한 6층 정도로 저희들이 타 광역시에 맞는 그다음에 수요와 공급에 맞는 어떤 그 편익 시설이 들어와야 되겠다. 그래서 네. 저는 이번 뭐 대선 공약으로라도 그런 부분들은 송정역이 기본적으로 타시도 아까 울산이라든지 뭐 오송이라든지 차 광주보다 훨씬 이용객이 적은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훨씬 2분의 1 수준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뭐 짧게는 아까 1층 정도의 단기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근본적으로는 훨씬 더 규모에 맞는 이용객 추이에 맞는 추세에 맞는 저희들이 증축이 좀 이루어져야 된다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편의시설, 뭐 식당 이런 점은 이제 복합 환승센터가 구축이 되면은 물론 해결될 수 있는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궁금한 게 그렇다면 복합 환승센터가 지어지면은 그 역사는 현재 역사를 그대로 쓰는 것인지 아니면은 그 역사도 복합 환승센터로 다시 또 들어가게 되는 건지 이 그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이 좀 궁금해할 것 같은데. 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존에 있는 그 송정역 복합 환승센터는 네. 아까 말씀 물류 뭐 그다음에 문화 공간 그다음에 경제 어떤 인프라 그다음에 서포트 기능을 하는 거고 그런데 네. 다시 말해서 상업적 기능이라든지 공익적 기능을 하는 거고 그다음에 역사는 실질적으로 대합실이라든지 그다음에 여러 가지 편익 시설이기 때문에 이건 기능이 완전히 틀린 겁니다. 네. 그래서 송정역 복합 환승센터가 저희들이 들어서더라도 기능이 완전히 틀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상업적 공간은 송정역 복합 환승센터에서 이루어지고 기본으로 시민들이 고객들이 이용하는 편익시설의 기능은 송정 역사가 그 기능을 따로 분리해서 하고 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이 부분들이 기본적으로 더 증축이 이루어져야 된다. 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말씀을 들어보니까 네. 복합 환승센터는 현재 주차장이 있는 쪽에 별도로 그렇죠. 지어지고 네. 역사는 현재 지어진 그 역사를 그대로 그대로 사용한다 활용을 이런 하고. 말씀이시죠? 네네. 네. 그렇다면 뭔가 좀 보완이 분명히 필요해요. 노경수 교수님 어떻게 보완이 돼야 될 것 같습니까? 당초에 송정 역사가 수요보다는 제가 생각할 때는 환승센터의 사업성 확보. 네. 네, 송정에 있는 역사에 과다하게 편익시설이 들어가면 사업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최소한 데 축소해놓고 이 센터에다 이렇게 많은 기능을 넣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네. 이게 지연되기 때문에 이게 시간 차이가 있는데 지금의 방법으로서는 결국은 증축이냐 아니면 숨어 있는 공간을 찾아내서 편익시설로 화하느냐가 지금 관건인 것 같고요. 네. 그거에 대해서는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 같고 두 번째는 이미 이제 설계가 어느 정도 돼 있겠습니다만은 그 하나의 통합된 공간으로 확보가 될 겁니다. 맞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일체화, 연계되는 예, 공간? 일체화 네, 공간이고 네. 코레일이 갖고 있는 이 청사 역사는 그 이제 판매, 그 영무 기능, 네. 그 다음에 대기 기능 이런 기능을 거기서 하는 거고 그게 하나의 통하게 터서 네. 우리가 이제 용산역이랄지 이런 역하고 똑같은 일체화된 공간으로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네. 예, 그러면 이제 그 편의시설에 대한 논의는 이 정도로 정리를 하고요. 저희가 이제 그 고속철 2단계 사업에 대한 얘기를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현재 2단계 노선 놓고 이제 소모적인 갈등 잡음 많이 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이 부분이 우리 호남 고속철의 어떤 발전 그리고 전 고속화, 전 노선의 고속화 이런 부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런 지역들이 많은데 현재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먼저 노경수 교수님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예, 지금 도와 국토부하고의 의견이 같고요. 네. 그다음 기재부 돈을 주겠다는 기재부하고 이렇게 의견이 다릅니다. 기재부는 기존에 있는 노선을 그대로 이용해라 개량해서 네. 나주에서 환평으로 돌아가는 그렇지만 국토부의 당초의 안은
완전히 새로운 안입니다. 나주에 쓰지 않고 네. 송정에서 바로 목포로 직결해버린 노선, 직선으로 간 노선이었는데 이것이 이제 도에서 무안공항을 경유해야 된다 하면서 이제 그것이 논란이 돼서 어디까지 지금 합의가 됐냐면 송정에서 고마공까지는 기존 신선으로까지 합의가 됐습니다. 네. 기재부하고. 그래서 송정에서 고마공까지는 기존 선을 개량해서 간다. 그 밑에가 이제 문제가 되는데 도하고 국토부는 이제 국토부는 아직 합의 안 났습니다만은 무안공항을 거쳐서 목포를 가는 거고 네. 기재부는 그렇지 않다. 돈을 줄 쪽에서는 지금 그런 부분에서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도에서 이번 대선에서 이 공약을 반드시 네. 그 무안선으로 돌아가서 신선을 깔아주는 네. 기존 개량이 아니라 네. 그런 지금 갈등 상황에 지금 현재까지 와 있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기재부 입장 다르고 전라남도 입장 다르고 네. 그리고 또 광주시 입장도 분명히 다른 것 같고요. 예. 입장이 다르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그 논쟁이 있고 또 합의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 좀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요? 양철수 우리 연구위원님. 네.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만만치 않은 답을 내리기 만만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입장과 기재부 입장이 상이하게 다르기 때문에 다만 지속적으로 그 새로운 신선을 깔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현재 그 광주 송정에서 고마공까지 26km를 기존 선로를 개량해서 고속화 시키겠다고 이제 공사를 착공할 계획이 있습니다. 네. 현재의 선로로는 180km까지 속도를 낼 수밖에 없습니다. 또 기존 선로를 개량하더라도 230km밖에 안 됩니다. 네. 현재 KTX가 약 300km까지 가능하다면 과연 기존 선로를 개량해서 50km 정도 더 빠르게 간다고 해서 근본적인 해결책을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는 그런 속도감을 느낄 수 있느냐? 저는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반드시 2단계는 비용적 측면에서 우려하는 바는 있지만 신선으로 깔았으면 하는 게 저희들 바람이고요. 또한 무안공항 활성화와 서남부 경제의 어떤 활성화를 위해서는 무안공항 경유 또한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합니다. 네. 기존 노선의 고속화보다는 신설해야 된다 이런 네, 말씀이시고 그렇습니다. 무안공항 경유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데 문제는 이제 우리 지역 내에서 또 입장이 또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남도, 목포 이렇게 입장이 다른 것 같고 또 나주 입장도 또 다른 것 같아요. 이런 복합적인 문제가 분명히 있는 거고 기재부 입장에서는 우리 지역에서는 일단 의견을 좀 통일했으면 좋겠다 이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누가 좀 어떤 갈등들이 있는지 좀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이정현 의원님? 뭐 갈등 부분은 이제 어떤 나름대로 네. 노정 교수님께서 이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 놓고 보면 어쨌든 간에 저희들이 SOC 그러니까 이런 기간 철도 시설의 문제는 수익의 문제가 아닌 어떤 교통 서비스의 문제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물론 비용적인 측면이 뭐 기재부 입장에서는 그러겠습니다만 어찌 보면 공급이 결국은 뭐 수요를 창출하지 않겠는가. 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새롭게 그다음에 어떤 신설로 해서 고속 전철다운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겠다는 것이 뭐 저희 생각이고요. 네. 두 번째로 무안공항은 좀 경유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왜냐라고 하면 언젠가는 우리 광주공항이 무안공항으로 이전을 해야 됩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 무안공항이 해야 된다. 자, 그러면 150만 우리 광주 시민이 어떻게 보면 시장인데 무안공항 입장에서는 광주시가 시장인데 큰 시장인데 접근성을 용이하게 해줘야만이 무안공항도 활성화가 될 뿐더러 우리 150만 시민도 역시 우리가 항공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끔 접근성이 용이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저는 무안공항이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네. 예, 앞에 이제 양철수 박사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은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구간 이외의 구간이죠. 이제 이 논란이 정리된 부분 현재 지금 송정역하고 고막원 구간 지난 2일에 이미 이제 사업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 사업을 시작했다는 의미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우리 노경수 교수님. 네. 그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이제 도와 국토부와 이제 국토부가 새로운 당초에 해뒀던 기본계획 노선을 바꾼 거죠. 네. 신선을 폐지하고 그래서 이제 기재부가 그 노선에 대해서 이제 돈을 주겠다 하는 건데
나주가 굉장한 힘을 발휘한 것 같습니다. 나주역에 그 KT가 쓰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인구가 그렇죠. 늘어났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 선을 바꿀 수는 없을 것 같고 나주의 잠재력을 봐서라도 네. 그다음에 공학원에서 신선으로 해서 무안으로 가는데 무안공항의 경유가 왜 문제냐면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해서는 송정리에서 목포로 바로 직결을 하는 게 큰 의미가 있을 것 같지만 시간상으로 그렇게 많은 단축은 아닙니다. 네. 지금도 15분에서 20분입니다. 그래서 그 무안공항으로 돌아가는 것은 대전권까지의 수요를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그 무안공항으로. 네. 왜냐하면 제주도를 간다거나 네. 지금 제주도 수요가 늘고 있는데 그렇죠. 그랬을 네. 때 신혼여행을 한다거나 전주, 대전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많은 광주공항을 이용하고 있는 분들을 빠른 단시간에 예. 무안공항으로 위치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공항의 네. 활성화에 굉장한 기여를 한다고 봅니다. 네. 그렇다고 해서 시간이 또 많이 걸린 것도 아니고 그래서 광주 연남 상생 발전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히 광주가 힘을 실어주는 것도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 부분은 좀 우리 지역 발전을 위해서 제대로 좀 정리가 빨리 돼서 조속히 추진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해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호남선 복선화 얘기를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1968년에 착공했어요. 그런데 2003년에야 완성이 됐습니다. 36년이 걸렸는데요. 그래서 일부에서는 유연가 가사처럼 눈물의 호남선이 됐다 이런 또 지적도 있습니다. 이게 이 경부선 쪽하고 복선화의 어떤 속도 이런 것에 비교해 보면은 너무나 지체되고 오랜 기간이 소요됐다 이런 지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논란 속에서 호남 고속철의 전 노선의 전철화 이 부분도 또 혹시 이런 논란 때문에 지체되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지적들이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뭔가 지혜를 모아야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이 호남선이 복선화되지 못한 계기는 물론 이제 정치권의 네. 지역적인 차별, 소외 이런 부분에 대해서 큰 원인이 있죠. 그런 부분에서는 분개하지 않을 수 없고 그렇지만 또 외부적인 환경에 있어서는 우리가 철도하고 이 지역이 또 인연이 잘 안 맞는 부분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때 이제 좀 이렇게 움직여 가려고 할 때 70년대 초반에 이 호남 고속도로가 개통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 철도 노선에서 철도 교통에서 급격하게 고속도로 노선으로 바뀌는 통행의 수단이 바뀌는 그런 부분하고 물려 있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투자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었고 네. 그래서 국토부는 항상 그런 얘기했습니다. 수요가 없으니 도로를 복선화를 못 해주겠다. 우리 입장에서는 복선화를 해주면 수요가 늘어난다. 네. 그렇죠. 계속적으로 그런 갈등이 있다 보니 또 정부에서는 그런 거에 대해서 배려할 마음은 없고 그래서 이렇게 늦어졌습니다. 그런 것을 이제 우리가 반면교사로 삼는다 그러면 결국 최종적으로 오는 것은 대통령 잘 뽑은 거라고 봅니다. 네. 이번 대선에서. 그래서 우리가 이 지역에서 우리를 배려하는 네. 그런 대통령이 나온다면 이건 충분히 가능한 그런 얘기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요. 네. 네. 어쨌든 저희들이 호남선 복선화가 아까 말씀하신 굉장히 늦어졌습니다. 그럼 물론 여러 가지 경제적인 요건이 작용도 했고 정치적인 여건들이 작용도 했습니다. 네. 그래서 경제적인 여건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이제 부산항 이용률이 높다라는 이유로 해서 그렇겠죠. 그러나 이제는 중국과의 교역량이 굉장히 저희들이 많이 늘어났고 대중국 의존도가 굉장히 한 35% 정도 전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다면 우리가 서남권 시대에 있어서는 이제는 목포항을 통해서라든지 굉장히 저는 물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경제 논리로도 이제는 우리 호남선 복선화가 목포까지가 하루빨리 좀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 또 하나는 이러한 부분들이 아까 정치적인 얘기도 나왔습니다만 지역의 정치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힘을 모아서 단일된 목소리를 내줄 수 있는 그런 네. 부분들이 더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 지역의 우리 광주 연남 국회의원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이 부분을 좀 심도 있게 토의도 하고 선택과 집중을 해서 공통 공약으로 어떤 뭐 한 지역의 문제가 아닌 공통의 과제로 좀 접근을 할 필요가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네.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시민단체 쪽에서 좀 목소리를 내시고 정치권의 여러 가지 것들을 좀 촉구도 하시고 그래야 될 것 같은데 우리 김정은 처장님 어떤 활동들 하고 계시고 또 어떤 계획들 갖고 계십니까? 사실 이건 큰 틀에서 보면 지역 균형 발전 차원에서 검토가 됐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경제적인 측면도 당연한 것이고요. 네. 이러한 기반 시설들이 갖춰졌을 때 사실 경제 성장도 같이 이루어지면서 그 지역이 같이 커갈 수 있다고 보는 건데요. 이런 기반 시설들이 갖추지 못함으로 인해서 사실은 또 경제가 부흥하는데 또 산업화가 되는데 또 어려움이 사실 있었던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조기 대선이어서 여러 가지 공약들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요.
이번에 좀 더 그 공약들 좀 더 지역의 공약들 잘 다듬어서 정치권에 적절하게 좀 관철시킬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이 사실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근데 그동안에 사실은 그런 공약들이 계속 제시가 됐었고 정치권에서도 그걸 또 받아들였고 그렇지만 실행이 못된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이정현 의원님 그런 부분들이 왜 그렇게 됐다고 보시는지. 아까 우리 김동완 사무처장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지역 균형적인 발전에서 접근을 했어야 되는데 아무래도 네. 정치적인 요인들이 좀 많이 좀 작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결국은 우리가 기재부나 이런 쪽에서는 뭐 수요가 공급을 창출한다고 그러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결국은 반대 논리로 가면 얼마든지 공급이 이루어지고 그러면 수요가 창출이 될 것이다. 그래서 네. 저는 그러한 측면에서 저희들이 이제 접근을 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까지 그런 정치적인 논리에 의해서 저희들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았다라고 하면 이제부터는 뭐 그런 지역 균형적인 발전, 그 다음에 이제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이제 중요한 시대가 도래가 됐다.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은 뭐 이 호남선의 문제는 저희들 온 시도민, 그 다음에 정치권이 힘을 합쳐서 풀어 나가면 저는 충분히 뭐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네. 네. 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광주 송정역 활성화 그리고 호남선 이 KTX, SRT, 호남 고속철에 대한 여러 가지 쟁점들, 문제점들 저희가 살펴봤는데 그럼 앞으로 우리 광주 송정역이 이 지역의 거점 그 역으로서 어떻게 활성화되고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될지에 대한 얘기를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점점 그 지역의 거점 역으로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것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광주시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2016년도 투자 선도지구 공모사업 여기에 광주 송정역이 KTX 지역경제 거점 투자지구로 최종 선정됐다는 그런 이제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사업이 2019년부터 시작이 되는데 우선 어떤 사업인지 노경수 교수님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예. 당초에 이제 그 KTX를 만들어서 국가가 엄청난 예산을 투여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 투여한 예산에 못지않게 그에서 경제 국토가 개발이 돼야 된다, 견인차가 돼야 된다 하는 측면에서 보고 있었는데 결국은 그게 그렇게 이렇게 잘 올라오질 않습니다. 네. 그래서 정부가 이제 이런 지역 경제 거점 투자지구라고 하고 있는 그런 지구를 이제 광주에 지정해 준 건데 거기에서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는 이 접근성을 광역교통에 대한 접근성을 바탕으로 해서 에너지 산업이랄지 우리 광주가 추구하고 있는 그 자동차 산업에 대한 R&D 네. 이런 생산 시설, R&D 시설을 집적을 해주는 겁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이 지금 그 복합 환승센터가 이 사업지구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결국은 이 사업은 국토부가 하는 거기 때문에 주관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이 환승센터가 이제 광주시와 코레일과 컨소시엄 사업자 중에서 이제 중앙 정부까지 들어와서 네. 이제 조정을 해줄 수 있는 기능도 와 있다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송정 역세권 앞이 항상 낙후돼 있었습니다. 집장촌도 있었고,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또 포함이 됐어요. 네. 그래서 역세권 개발도 의미 있게 돼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국비가 투자가 되면서 광역교통, 네. 예를 들면 장로교가 확장되고 광역교통의 기반시설까지 이제 확충이 되는 이러한 그 교통 문제, 지역 산업 문제, 또 역세권 개발 문제, 환센터 문제 예. 이런 부분을 촉발시킬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계기가 됐다. 네. 국비가 들어오게 됐다. 네, 근데 이런 이제 그 측면에서. 규모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언제까지 이 사업이 진행되는지. 이 사업은 2017년에서부터 2022년이고 네. 7,800억이 들어가고 네. 그 중에서 이제 국비가 한 800억, 지방비가 한 650억 네. 이렇게 들어가서 국가가 이거에 인발부가 돼 있다 네. 하는 측면에서 상당히 중요한 발전의 계기가 되지 않을까. 예, 저는 역세권을 중심으로 다시 산업 조정도 하고 리모델링도 하고 개발도 하고 이런 예. 큰 사업이네요. 예. 예, 그게 이제 광주시 입장에서 보면은 굉장히 좋은 기회이기도 네, 맞습니다. 하고 또 특히 이제 송정역이 새롭게 리모델링 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경제적으로는 어떤 효과가 있을 것인지 좀 말씀을 좀 해주시죠. 그 이제 아까 우리 노경수 교수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투자 선도구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네. 많은 변화가 일어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교통 체계 개선의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지역 경제의 활성화의 문제, 또한 문화관광 어떤 거점 사업으로서의 어떤 기반 역할 부분, 그다음에 도시 재생의 효과 이런 분들이 포괄적으로 좀 이루어지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다만 이제 좀 염려가 되는 부분들은 전체 사업비 7천에 한 800억 중에서 국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한 600억, 지방비 뭐 7, 800억 해서 실질적으로는 1,500억 정도가
투자가 되고 나머지는 다시 또 민자 유치로 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자 유치라고 하는 것은 어떤 형태로든 간에 자기들 또 수익성이 반영이 돼야 되기 때문에 또 투자를 할 것이다. 네. 그러면 저희들 학습 효과에 의해서 송정역 복합 환승센터 역시 국토부 공모 사업으로 해가지고 장밋빛으로 시작을 했으나 지금까지 표류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각종 사업들이 그런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정말 이번만큼은 공약으로 그치지 않고 정말 계획된 정말 2019년도부터 해서 2022년도까지 해서 마무리 지어질 수 있는 쪽으로 좀 중앙정부하고 지방정부와 긴밀하게 유대관계를 맺고 그래서 아마 이 부분은 LH가 아마 좀 주관사로 해서 아마 하는 것 같은데 네. 이제는 이런 부분들이 꼼꼼하게 정말 전략적으로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광주시에 앞으로 서남권의 중추적인 관문의 역할, 그다음에 일자리 창출을 유발할 수 있는 정말 그러한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저는 차질 없이 이루어지게끔 우리가 온 시민과 정치권이 힘을 합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이제 국빈의 예정대로 분명히 투자될 게 분명하고요. 네. 문제는 이제 민자 유치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느냐. 이게 사업의 성패를 가르는 제가 중요한 것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려의 말씀이신데 네. 당연합니다. 지금 이제 LH가 이 사업을 하는데 LH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토지개발 사업 부분이죠. 네. 강 건너에 이제 환승센터랄지 아니면 그 건너편에는 이제 재생 도시 재생 역세권에 네, 대한 네. 이런 부분들은 이제 민자가 들어와야 되는데 결국은 우려할 수 있는 부분이 LH가 사업되는 부분만 준공을 먼저 해버리지 않을까. 네. 이제 주거랄지 공장용지랄지 R&D랄지 상업용지만 분양을 해버릴 우려가 있는 부분에서 거기 나오는 개발 이익을 충분히 이 송정의 기존의 역세권으로 흐를 수 있게 그런 부분의 협약이랄지 광주시하고 네. 이런 부분이 우리가 지켜봐야 할 대목이 아닌가. 특히 시민단체도 마찬가지고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러니까 이건 뭐 이제 분명히 사업 계획이 확정됐고 사업이 선정됐지만 광주시가 좀 체계적인 계획들을 갖고 이 사업의 어떤 완급이나 속도 이런 것도 조절할 필요성이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예. 김동현 차장님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광주시가 어떤 역할을 좀 구체적으로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예, 투자 선도지구로 지정이 되고 복합 환승센터 사업에 훨씬 더 탄력을 받는 건 사실이 될 겁니다. 네. 근데 저희는 도시재생적 측면을 좀 바라본다고 하면 그동안에 그 지역이 갖고 있었던 역사성이라든지 거기에 맞는 좀 도심 재생이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지역의 그 투자 선도지구로 지정된 송정역 복합환승센터 역세권 지역의 개발을 부정하는 건 아니지만 과도한 주거시설들의 그 주거시설들이 들어들면서 또 다른 지역에 또 공동화를 또 유발할 수 있는 그런 개연성이 또 사실 있는 거거든요. 네, 네. 그런 전체적인 측면에서 한번 고려해서 적합하고 맞는 그런 개발들이 조금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교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희들도 그 LH공사라든지 이런 주관사들이 정말 돈 되는 것만 하고 그냥 안 되는 것들은 포기해버리는 어느 순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좀 더 눈 크게 뜨고 좀 지켜보고 강제 나가도록 요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분명한 것은 역세권 주변에 이제 저개발 문제 또 난개발 문제 이런 부분도 좀 해소가 분명히 될 것 같습니다. 이 점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맞습니다. 그럼 네. 아까 지금 송정역을 중심으로 해놓고 보면 네. 앞쪽은 굉장히 낙후돼 있어서 어찌 보면 아까 주거 환경 지금 환경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안 좋죠. 네. 굉장히 안 좋습니다. 어찌 보면 여기가 광주의 관문일까라고 하는 외지인들한테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이 굉장히 어찌 보면 부끄러울 정도로 좀 환경이 낙후돼 있는데 네. 그러한 부분까지도 전부 다 이제 해소가 될 수 있는 그런 이렇게 좋은 사업이라고 그렇게 생각은 됩니다. 다만 아까 우리 김동원 사무처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우려되는 부분들 여러 가지가 있겠죠. 첫 번째는 정말 이 사업이 차질 없이 공공 목적에 맞게끔 우리 LH가 마무리를 지어줄 것이냐 하는 부분. 그 다음에 또한 도시의 재생적인 측면에서 균형적으로 또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게끔 어떠한 트레이스부터 접근을 해야 할 것이냐는 부분. 네. 그러한 부분들도 이렇게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우리 투자 선도지구가 지정돼서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송정역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변화가 이루어져서 그런 부분들이 지역 경제라든지 광주시 전체 어떤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지대하리라고 봅니다. 예. 네, 그러면 그 선도 지역에 사실은 여러 가지 투자하고 또 입주하고 등등의 기업들이라든지 뭐 관련 단체 이런 부분에 대한 정부의 혜택, 시 혜택 이런 것들이 별도로 있는 겁니까? 예, 그런 게 있어야만 사실은 좀
그쪽의 개발이 원활히 진행되리라고 보는데 노경수 교수님. 예, 그 투자 선도 지역 이 자체가 네. 특별지구이기 때문에 네. 입주에 대한 혜택이랄지 또는 세제 혜택 또는 기업이랄지 R&D 기관에 대한 그 분양가를 낮춰준달지 네. 이렇게 해서 성정역에 대한 잠재력을 키워 올리는 네. 그러면서 복합 환수센터도 시장성이 있어지는 네. 그런 사업성이 이런 효과로서의 아주 중요한 기능이라고 봅니다. 네, 말씀 듣고 보니까 이제 앞에 우리가 논의했던 복합 환승센터 개발 등등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 이런 것들을 같이 해결할 수 있는 종합적인 큰 플랜을 세울 수 있겠다 이런 예, 또 맞습니다. 기대를 해볼 수 있겠네요. 그리고 이제 또 최근에 보니까 앞에서 우리 이제 교통 상황 문제 뭐 여러 가지 복잡하고 혼란스럽고 네. 주차장 문제도 해결돼야 된다 이런 논의가 있었는데 이 부분을 조금 해결하기 위해서 그 후면에 네. 송정역 후면 4차선 도로 개설을 위한 국부를 확보했다. 네. 또 이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게 어떤 사업인지 이정희 의원님 좀 설명을 네. 좀 부탁드립니다. 이제 저희들이 지금까지 뭐 송정역 KTX 개통으로 인해서 또 교통 체증의 문제 이런 부분들을 논의를 했었는데 네. 그 해소 방안의 일환으로서 송정역 뒤편 쪽에가 다시 말해서 금호타이하고 철도 사이에가 공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4차 산화해서 접근성을 좀 용이하게 해주겠다. 네. 좀 그런 사업으로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아마 김동철 국회의원이 이제 그쪽 지역구이신데요. 그래서 아마 130억 정도의 어떤 국비를 확보를 해서 다시 말해서 저쪽 금호타이 정문에서 신덕 지하차도 있는 데까지 4차선 하겠다. 지금 네. 그 계획으로 추진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 도로가 개설되면 정말 그 교통체증이 좀 문제가 해결될까요? 제가 보기에는 교통체증 문제는 사실 그 후면보다는 전면이 더 심각한 문제인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노경수 교수님? 전혀 뭐 없다고는 말할 수 없겠지만은 네. 일단은 거기에 우회시키는 효과 네. 또 저기 하남 쪽에서 오는 네. 하남 공단 쪽에서 내려오는 그런 도로들을 그쪽으로 우회해서 접근시키는 그런 효과들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든지 이 주변의 교통 기반 시설을 확충하는 것은 맞지만 거기에 덧붙여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교통을 전반적으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틀을 놓고 네. 단계적으로 어떤 부분끼리 이렇게 큰 틀에서의 작은 부분이 네. 움직여 가야지 이렇게 원발의 오줌 누식으로 이렇게 단기를 하면 나중에 또 조합이 안 되는 네. 오히려 낭비적인 요소가 발생하는 그런 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교통에 대한 전반적인 틀이 좀 속에서 움직인다면 바람직하다고 저는 봅니다. 네. 그리고 이제 1913 송정역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추가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이게 송정역에 도착하면 1913 송정역 시장이 보이고, 그게 이제 관광객들에게 굉장히 매력적인 장소로 최근에 다가가서 핫플레이스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소로 광주의 명소로 한 곳으로 이렇게 지정이 돼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걸 조금 더 활성화시켜야 된다 이런 목소리도 많습니다. 네. 이정희 의원님, 이 부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어쨌든 우리 1913 다시 말해서 송정역 앞에 있는 매일시장을 네. 1913 시정으로 지금 저희들이 거듭 태어나게 지금 리모델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진행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굉장히 광주를 찾는 사람들이 명소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서울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규모가 너무 좀 작다. 네. 그래서 규모화를 좀 키울 필요가 있다. 그래서 송정역을 기점으로 하면 오른쪽 도산동 쪽으로 해서 그것들을 좀 특화 거리로 이어져서 좀 더 길게 해야 할 필요가 있고 네. 기본적으로 명동에 있는 상권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도 아우러져서 그래서 좀 규모화를 키울 필요가 있는 것이다. 또 하나는 어쨌든 간에 우리가 남도가 마셰 고장이기 때문에 전통 시장이 또 오일 시장이 있습니다. 네. 저쪽에가 그래서 그 부분으로 연계를 시킬 수 있는 그래서 1913을 모델로 해서 굉장히 성공적인 케이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좀 더 확대하고 규모도 크게 하고 좀 더 특화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시민단체 입장에서는 그 부분에 대한 것들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저는 네. 그 이정희 의원님 그 의견에 동의합니다. 네. 사실 1913 그 매일시장이 상당히 성과를 일정 정도 거둔 게 사실이거든요. 좀 특색 있는 거리들이 좀 짧다는 게 좀 아쉬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송정 5일 시장까지 연결해 주는데 거기에 또 적합한 특색 있는 거리들을 같이 만들어 주면 상당히 이색적인 거리 그리고 또 활성화 차원에서 크게 도움이 될 거라고 저도 생각하고요. 네. 그런 측면에서 그 지역에
특화를 어떻게 해나갈 것인지 한번 전문가들과 같이 한번 머리를 맞대고 좀 개발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덧붙여서 이제 한 말씀 더 드리면 이제 바로 보면 거기는 천혜의 자원들이 좀 있습니다. 네. 바로 보면 1913 시장에서 소산동에서 조금만 가면 국장 임방울 선생의 생가가 있고, 또한 거기서 조금 더 저희 오일시장 쪽으로 영광통 쪽으로 오게 되면 용화 박용철 선생님의 또 생가가 있는 거고, 네. 또한 송정역 뒤편에 보면 경기에 황룡강이라고 하는 천혜의 자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수번 공원화를 좀 해서 외부인들이 와서 거기서 쉬었다 갈 수 있고 그걸 관광 산업하고 연계할 수 있는 쪽으로 저희들이 큰 틀에 있어서 좀 그거를 관광벨트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일부에서는 또 이제 대인시장과 연계시키는 것도 필요하다. 그렇죠. 네,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우리가 지하철에 가기 때문에 대인시장하고 아시아문화전당과 연계해서 결국은 네. 거기를 어떻게 패키지화할 거냐. 네. 그래서 대인시장은 대인시장으로의 어떤 특화, 그다음에 아무래도 이제 송정이라든지 이쪽은 전통시장으로서 역할을 그 뭐 어떻게 서로 특화해서 시너지 효과를 나타나게 할 수 있는 그런 뭐 체계적인 전략이 좀 필요한 게 보입니다. 네, 네. 저걸 이제 광주시 전체적인 측면을 보면 각각의 그 장점들은 다 있는데 구역 소규모 이렇게만 이렇게 그 뭔가를 만들어 놓고 말아버리는 게 많거든요. 사업비가 지원될 때만 잠깐 네, 뜨고 그 이후로는 쑥 사라져 버리는 그런 아쉬운 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측면에서 연결할 수 있는 그런 고리들을 조금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관광 정책들이 좀 상품들이 개발되고, 네, 그리고 또 하나 아쉬운 건 아시아 문화전당이라는 아주 큰 광주에 그 문화 발전소가 들어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아시아 문화전당에 대해서 광주 시민들도 그렇게 크게 애착을 못 느끼는 것 같고 외지에서도 사실 아시아 문화전당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크게 못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시아 문화전당도 무엇인가 문화 발전소로서의 그 컨텐츠를 생산해내고 사람들을 좀 유인해 드리는, 그러면서 같이 연결돼서 광주가 전체적으로 광주 송정복합환센터라는 광주 송정역을 통해서 그런 그 외부의 그 관광객들이 좀 유입되면서 좀 볼거리들을 다양하게 만들어가는 그런 연결고리들이 조금 이어지지 못하는 게 좀 아쉽다. 이런 그런 네. 게 좀 개발됐으면 좋겠다. 네. 저도 한 말씀 양철수 연구위원. 드리겠습니다. 네, 네. 현재 과연 외지인들이 거기 송정 매일시장이 있는지 과연 알까? 저는 상당히 의문스럽습니다. 네. 매일시장을 이용하는 분들은 대부분이 이 지역민들이 고속철도를 이용하고 집에 가면서 매일시장 들렀다가 이렇게 매일시장 집으로 향하는 그런 케이스들이 많거든요. 네. 그렇다면 다른 전략들이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송정 그 매일시장은 상당히 매력적인 이 장소인 것으로 저는 판단이 됩니다. 왜냐하면 네. 고속철도 바로 맞은편에 그 전통시장이 있다. 얼마나 매력적입니까? 그렇죠. 그죠? 네. 그렇다면 매일시장을 하나의 브랜드화 시키는 작업들이 상당히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네. 모르면서 거기 가진 않거든요. 알게끔 하는, 그래서 브랜드화해서 활성화하는 전략들이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네,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이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광주시가 전체적으로 광주 송정 역사를 중심으로 해서 그것을 어떻게 또 활성화시킬 것인지 정부의 아까 말씀하신 투자 선도지구 사업과 연계해서 종합적인 플랜을 갖고 끌고 나가야 될 텐데, 오늘 저희가 이제 광주 송정역, KTX 활성화, SRT 활성화, 호남 고속철 전철화 뭐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를 많이 했습니다만은 그런 방법들을 구체적으로 논의하는 과정 속에서 그렇다면 지자체, 광주시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조금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논의를 좀 마지막으로 좀 해보겠습니다. 우리 노경수 교수님, 광주시가 어떤 역할을 좀 해야 된다고 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원인자 부담의 역할에서 코레일이나 그 철도시설공단에 또는 컨소시엄 하고 있는 그런 시행사에 그 맡기고 제3자의 모습보다는 네. 적극적으로 다가가는 모습을 보여야 될 것 같고, 또 그 역세권 개발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데 방금 전에는 이걸 또 광산구에다만 줄 게 아니라 역세권이라는 고속철도 역세권의 전형적인 패턴이 있습니다. 네. 요즘 향토 자원에 대한 관광 쇼핑이 있어야 되고 그 먹거리, 볼거리, 구경거리가 있어야 되고, 또 한 중요한 거 뭐냐면 비즈니스 업무 시설이 또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또 그에 못지않게 숙박 시설도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전형적으로 고속역 주변에 들어가야 되는 이 판이 있습니다. 그 판에 대한 그림이 아직 광주시가 좀 미진하지 않은가. 네. 그래서 단편적으로 지금 이 시설 저 시설 이 거리 저 거리 이렇게
아시아 문화 음식거리랄지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체 한번 판을 한번 생각해보고 또 거기에 따른 이제 이원이 계시겠지만 예산 부분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도 네. 고민하는 그런 그 광주 송정역에 대한 전략적인 시에 접근이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네, 김동원 사무처장님, 시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된다고 보시는지 시민단체 입장에서 좀 말씀해 주시죠. 정말로 그 노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 사업의 주체로서의 역할을 조금 해줬으면 하는 아쉬움이 좀 남습니다. 네. 사실 복합환승센터 문제로 물론 시가 일을 하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건 아니지만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고 국토부와 협의를 하고 코레일과 좀 협의를 했더라면 적극적으로 나서 했더라면 좀 더 이번엔 또 빠르지 않았을까 하는 좀 아쉬움이 남는 것이고요. 여기 하나 이제 또 바람은 그쪽 역세권과 그 광주 송정역만의 개발이 아니라 광주 전체적인 측면에서의 송정역의 역할을 조금 생각하면 네. 전체적으로 광주 발전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플랫폼의 역할을 좀 할 수 있는 장기적인 플랜 그런 것들을 좀 마련해서 지속적으로 실현해 주는 것들이 좀 좋지 않겠까 하는 거죠. 예, 의회 역할도 굉장히 네. 중요해 보이는데, 예. 뭐 저희들이 아무리 좋은 사업들이라 할지라도 결국은 예산이 수반이 돼야 되는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두 그렇죠. 가지 측면에서 하나는 열악한 지방 정부 그러니까 지방 재정 입장에서 어떻게 이러한 부분들을 예산을 확보할 것이냐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물론 지금까지 광주시가 중앙정부를 상대로 해서 많은 노력을 해왔고 거기에 따른 성과도 있었다고 하지만 조금 더 전략적이고 체계적으로 중앙정부 긴밀한 협조 체계를 좀 먼저 이루어지는 그러한 노력이 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고요. 네. 두 번째, 저희 의회 입장에서는 과연 확보된 예산이라든지 아니면 가용재원, 지방비를 투입할 수 있는 가용재원의 적정 범위 내에서 우리가 사업의 우선순위라든지 아니면 효율적 측면이라든지 이런 재반적인 사항들을 고려를 해서 참 예산이 생산적으로 쓰여져서 어떤 150만 시민의 어떤 앞으로 먹을거리 창출이라든지 어떤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이런 쪽에도 투입이 될 수 있게끔 저희들도 전략적으로 좀 꼼꼼히 챙겨서 나가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네네. 양철수 연구위원님. 네. 오늘 대체적으로 결론을 종합보자면 복합환승센터로만으로는 광주 송정역 교통체증을 해소할 수 없다는 것이고요. 네. 또 하나 해결책으로는 대중교통 노선을 광주 송정역으로 많이 정편해야 된다는 그런 결론에 도착했습니다. 또한 그 역사가 좁아서 불편이 많이 따른다. 그렇다면 이 세 가지 중에 하나하나 그 해결책을 한번 제시해 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가 과연 고속철도 광주 송정역의 맞은편에 금호타이어가 있습니다. 네. 과연 기타 대도시의 이런 한쪽 면을 사용할 수 없는 고속철도역이 있는가? 저는 없다고 봅니다. 네. 그렇다면 근본적으로 좁은 역사 교통 체증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금호타이어 이전과 더불어 그것을 역사를 활용한다든가 주차장으로 활용한다든가 네. 하는 장기적인 대응책이 마련돼야 될 것입니다. 만만치 않은 작업들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네. 또한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서는 또 하나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버스 전용 차로가 상무도로에 운영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전남지방결창청에서 저수지 운남 저수지입니까? 네. 거기까지만 운영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버스 전용 차로를 광주 송정역까지 연장해야 될 것입니다. 네. 이를 통해서 출퇴근 시간에 정체되는 부분을 많이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 네. 이렇게 판단되고요. 또 현재 버스 체험 차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만 가로변에 운영되고 있습니다. 가로변 네. 운영은 그 이면도로를 왕래하는 차량들로 해서 상축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 교통 정체를 해소하는 데는 약간의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중앙버스 전용 차로를 한번 해보는 것도 수도권에 같이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부분을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네, 중요한 두 가지 제안해 주셨는데 금호타이어 위치해 있는 송정역 그 뒷부분에 대한 것들을 좀 효과적으로 활용할 필요성이 있다. 이 부분 민간 기업을 이전시켜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쉽지 않은 그런 사업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
과연 가능한 건지 여기에 대한 의견을 누가 좀 주시겠습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사실은 아까 우리 양철수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송정역의 주변을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금호타이어인데 어쨌든 그런데 이 부분이 민간 영역이다 보니까 뭐 네. 시나 지방정부에서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다만 중장기적으로 나름대로 금호타이어하고 어떤 긴밀한 어떤 협의는 필요한 게 아니냐. 네. 그래서 그런 어떤 역사 압을 저희들 개발을 이용을 못한다라고 하면 TPN을 할 수 있는 그래서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저희들이 관 그다음에 또 지방정부, 중앙정부, 그다음에 정치권 전부 어떤 사회적 공감대라든지 이런 부분들로 일어날 필요는 있다 네.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번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볼 사항으로 이렇게 판단됩니다. 네, 분명히 검토해야 할 사항인 네.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 이제 하신 말씀이 버스 전용 차로 확대 연장, 또 전용 차로 확보 이런 문제를 제기하셨어요. 이 부분 실제로 시행이 가능한 것 같은데 이 부분 노경수 교수님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버스 전용 차로는 지금 현재 뭐 파란선으로 해서 네, 충분히 시행 가능하다고 도로 폭도 나오고 네, 그렇죠. 거기에 넓죠. 충분히 네.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만 중앙으로 하는 것은 네. 우리가 소환지구에서 이미 기시행을 했었는데 네, 그에 큰 효력이 없다. 그래서 폐지하고 네, 원래로 돌아갔었습니다. 그래서 그 소환지구에서 왜 우리가 가지 못했는지 우리 도로 사정이 서울하고 어떻게 다른 건지 그런 부분은 아마 더 많은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오히려 제가 생각할 때는 그쪽에 버스 노선을 좀 많이 늘려가지고 시민들이 시내 어느 곳이든지 쉽게 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는 게 또 선결 과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우리 김동현 처장님. 예, 그런 측면에서 그 버스 노선 체계 지금 현재 그 용역 사업을 하고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왔습니다. 네, 네, 가장 아쉬운 건 뭐냐면 저희들이 그 용역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 중에 중간에 도시철도와 연계거리, 버스 노선과 도시철도 연결선을 좀 용역 사업에 좀 포함해서 검토를 해주기를 요청을 드렸었는데 네, 사실 이 부분에 그런 부분이 좀 빠졌습니다. 사실 송정역까지는 도시철도 1호선이 지금 가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요. 사실 원거리 지역에 있는 그 시민들에게는 어떻게 하면 도시철도에 빠르게 연결을 시켜서 그 도시철도를 이용해서 바로 송정역까지 갈 수 있게끔 만들어주냐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의 하나거든요. 사실 이런 부분들이 검토 부분에 조금 누락된 게 사실 조금 아쉬움으로 남고요. 지금이라 좀 그런 부분들을 조금 반영을 해서 어떤 지역에서든지 빨리 도시철도에 접근을 해서 도시철도 1호선을 통해서 송정역에 바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이라고 하면 충분히 그 문제 좀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사실은 도시철도 1호선의 승객이 엄청 늘어나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KTX 개통이거든요. 네, KTX 개통 이전과 개통 이후의 도시철도 1호선의 이용객 증가 수도 어마어마합니다. 그렇죠. 예. 네, 그렇다고 하면 이 부분을 좀 고려해서 굳이 모든 버스가 전부 다 그 광주 송정역을 갈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가장 빠르게 단시간 내에 갈 수 있는 도시철도 1호선이 있으니 그쪽에 어떻게 적절하게 잘 연결시켜 줄 것인가가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도시철도 1호선에 접근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방법들 사실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상당히 불편해하시거든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 시내버스의 그 환승률이 자꾸 떨어지고 있답니다. 광주는. 네, 참 안타까운 일인데 이렇게 갈아타는 데 불편함을 느끼고 있다는 건데요. 버스에서 도시철도로 그 접근하는 데 있어서의 편리성을 조금 확보해 줄 수 있는 방안들을 조금 마련해서 그런 부분을 해결한다고 하면 대중교통을 이용한 광주 송정역의 접근들이 훨씬 더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네. 오늘 그 송정역 활성화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들 함께 나누는데요. 이제 송정역 장기적으로는 서남권의 실제 허브, 교통 허브로 우리가 이제 만들겠다 그런 구상들을 하고 있는데 이제 막 걸음을 이제 떼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이용객들이 여러 가지 불편사항을 호소하고 있지만 이런 것들을 하나씩 해결하면서 중장기적으로 정말 이용객들이 편리하고 또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교통수단을 제공하는 장소 이렇게 자리매김하기를 바라면서 모두가 웃으며 이송할 수 있는 그런 편리한 송정역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한 말씀씩 마지막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양철수 연구위원님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좀 생소하게 들릴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이야기했습니다. 교통하시는 분들 사이에서는
교통, 소통, 만사형통이란 말이 있습니다. 네. 그 세상사 만사형통이 되기 위해서는 소통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그 소통을 근본적으로 제공해 주는 것이 사통팔달 교통입니다. 저는 우리 지역의 만사형통을 위해서 광주 송정역 활성화 더불어 조금 더 욕심을 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고속철도가 호남선은 서울에서 목포까지입니다. 조금 더 욕심을 내서 저는 목포에서 제주까지 네. 한번 해저터널을 뚫어서 그 해저터널로 제가 제주를 한번 방문해 보는 게 소원입니다. 따라서 제주 해저터널을 뚫어서 우리 지역이 만사형통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으면 하는 게 제 욕심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이정현 의원님. 네. KTX 개통이 어찌 보면 저희 광주한테는 기회이자 위기일 수도 있고 굉장히 어떤 전환점, 터닝 포인트가 아닌가 저는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이러한 기회를 잘 살려서 저희들이 어떤 관광산업 활성화 계획의 문제, 그다음에 지역 경제하고 연계될 수 있는 그러한 쪽으로 저희들이 전략적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송정역 복합환승센터의 어떤 초기 완공, 그다음에 투자 선도 지구하고의 어떤 시너지 효과 이런 부분들을 좀 저희들이 전략적으로 좀 체계적으로 좀 접근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고 이러한 일들을 잘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저희들이 지방정부는 지방정부대로, 중앙정부는 중앙정부대로, 또한 시민 입장에서는 또 시민과 어떤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하는 그런 필요한 것들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오늘 토론회를 계기를 통해서 저희들이 송정역이 좀 거듭나고 또 시민들이 좀 더 편익을 추구를 하고 어떤 경제 도약에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진정한 바람입니다. 네. 다음 노경수 교수님. 예, 오늘 아주 유익한 토론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송정역을 이용하는 우리 시민, 그 다음에 관광객, 그 다음에 투자 유치를 하려고 오는 기업, 친지를 방문하는 외부 방문객 이런 분들이 우리 송정역을 통해서 광주에 대한 이미지를 올리고 또 광주에 대한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그러한 송정역으로 거듭났으면 광주 송정역으로 거듭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특히나 이런 것을 계기로 해서 주변에 있는 역세권 개발, 어등산, 그 다음에 투자 선도지구, 선운 2지구 이런 것들을 잠재력을 충분히 키워놓으면 금호 타이어 같은 그 공장고 그 지역의 개발 잠재력이 올라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사업성에 의해서 시장 속에서 해결되리라 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잘 검토해서 선계획, 그 다음에 후예산 그런 비전을 가지고 앞으로 우리 대선에서 좋은 사람 뽑아서 우리 지역 발전에 기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김동훈 사무총장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계획을 잘 세우는 게 아주 중요하고요. 또 세워진 계획은 차질 없이 진행시키는 것이 아주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광주 송정역을 이용하고 계시는 시민들의 불편함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들도 조금 조기에 좀 마련이 됐으면 좋겠고, 더 나아가서는 광주 송정역을 통해서 광주의 자원들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좀 알려주고 또 광주가 더 발전해가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하나 더 첨언한다면 광주 송정역에 KTX가 진입하면서 또 하나의 소외된 광주역이 있습니다. 광주시가 좀 더 깊이 고민하고 또 나머지 소외된 부분이 없도록 그것이 또 발전될 수 있도록 더 깊은 고민과 배려가 좀 필요해 보이지 않나 생각하고요. 지역 균형 발전 차원에서 그리고 광주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이번에 정말로 우리가 뜻하지 않게 주어진 기회이긴 합니다만 좋은 선택을 통해서 광주의 또 다른 미래가 펼쳐지길 바라봅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네, 호남 고속철도 개통을 기점으로 광주 송정역은 지역을 대표하는 관문으로 자리매김을 했습니다. 특히 수도권과 거리가 한층 가까워지면서 반나절 생활권이 가능했고 지역 교통 지형에도 혁신을 일으켰습니다. 호남 고속철도 2단계 구간의 착공을 시작으로 광주 송정역이 지역민에게 편리함을 제공하는 서남권의 교통허브로 거듭나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